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일이 있어서 좀 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저희 출판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작년 8월 말에 그 한비자를 다룬 리드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그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제 그 책이 이번에 2020년 1사분기 진중문고에 선정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뭐 축하하고 뭐 그랬던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를 만들고 책을 쓰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책을 단행본을 뭐 3권 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하나, 2015년에 하나, 그다음 작년이니까 2019년에 하나 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에세이였고, 작년에 냈던 책은 한비자를 베이스로 다룬 그 일종의 뭐 리더십 경영서 같은 거였는데요. 제가 출판사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보니까 작년 이제 8월 말에 출간돼 9월부터 이렇게 되어서 한 25,000부 정도가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25,000부 정도가 팔렸고, 이번에 이제 진중문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국방부에서 이제 책을 사는 거죠. 선정해서 책을 사서 군 부대에 있는 그 부대에 쫙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병들이 그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뭐 1사분기에 뭐 몇 권, 2사분기에 몇 권. 보니까 한 1사분기 각 분기별로 한 20권 내외를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뽑히면 한 뭐 최소한 10,000권에서 15,000권 정도가 또 납품이 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기회죠. 그래서 저도 아마 기억에 예전에 책 2권도 그때 해당 출판사가 이거 좀 바람 타고 나중에 진중문고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했다가 그때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5월 말까지 한 12,000권 정도를 납품해야 된다고 출판사가 되게 바쁘게 움직인다. 이 책을 조금 고쳐서 문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로서는 되게 고마운 감사한 일이죠.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글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원래부터 제가 글을 많이 썼던 걸로 아실 텐데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 때문에 변호사로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게 97년도니까 뭐 그전에야 뭐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공부하느라 바빴고, 뭐 군대 갔다가 제가 이제 군 장교, 법무 장교로 갔다 왔으니까 36개월 동안 군 생활하고 나와서 변호사 97년부터 변호사 또 뭐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정말 빡세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업무상 뭐 쓰는 다큐멘트 말고 제가 어떤 따로 뭐 글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다른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제가 블로그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럼 제가 언제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느냐, 그게 딱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 1월 1일부터 딱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보면은 2012년이니까 제 나이로 따지면 거의 뭐 43? 그러니까 저는 43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제 업무 이외에 글들을 이렇게 써서 모아놓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43 될 때까지는 그냥 매일매일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던 거지, 글을 쓰지는 않다가 진짜 되게 늦게 시작했네요. 43세. 그래서 뭔가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어느 순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살고 뭐 월급 받고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데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쌓이는 게 없다, 그런 아쉬움 내지는 좀
허탈감 이런 게 있다 보니 뭔가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뭘로 남길까? 글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야, 남들은 다 블로그 한다는데 그럼 블로그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때 2011년 연말에 그때 한참 프로모션 많이 하던 블로그가 그거였죠. 저기 티스토리.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고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번 시작해 볼까?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또 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추천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존 사용자의.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받아서 추천장 하나 받아서 블로그 이렇게 대강 만들고 2012년 1월 1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무지 어색하죠. 뭔 얘기를 써야 되노?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쓸 때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좀 끌적여서 이렇게 혼자서만 보다가 하나씩 이게 되게 뭔가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가 이제 탄력을 받은 게 페이스북을 하면서부터죠. 제가 페이스북을 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2012년 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뭐 또 글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또 420자인가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20자라는 것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니까 제 생각을 조금씩 적고, 그래서 내 어떤 그 페이스북 담벼락을 조금 채우자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로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늦게 그런 어떤 글쓰기를 시작했네요. 근데 그게 법률적인 준비 서면을 쓰고 소장을 쓰고 이런 분쟁과 관련된 서면을 쓰는 것과 뭔가 조금 내 생각을 담아서 에세이 내지는 수필 같은 걸 쓰는 것은 이 좀 코드가 달라서 되게 뭔가 논리적이고 딱딱딱 이렇게 그 뭔가 블록을 쌓아가는 듯한 그런 글쓰기에 꽤 한 뭐 십몇 년간 몰입하다가 좀 이렇게 허리띠 좀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조금씩 제 머리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오히려 글을 쓰고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글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컬러 베스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컬러 베스가 뭐냐면, 컬러가 말 그대로 색깔, 베스가 목욕. 그러니까 어떤 컬러로 목욕을 한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생각을 뭔가에 딱 꽂혀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상하게 이제 주위에 보면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기사도 더 많이 보이고 지나가다 광고도 더 많이 보이고, 이게 뭔가에 꽂히면 코드가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내가 더 집중된다는. 그래서 이제 컬러베스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분홍색만 한번 내가 본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아침에 나와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내 주위에 분홍색이 되게 많네. 분홍색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키워드나 컬러에 꽂히게 되면 그걸 찾게 된다는 건데, 이제 글을 쓰면서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어떤 장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글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글을 좀 써야지. 그런데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인내. 이번 주는 내가 인내라는 키워드로 한번 뭔가 글을 써보자. 내지는 글을 모아보자. 그러면은 요즘은 검색하기 되게 좋잖아요. 뭐 인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글들을 스크랩하면서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내, 끈기, 또 이거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또 뭐가 있는지, 또 뭐 옛날 동양 고전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의 일화 중에 뭐 아주 인내의 끝판왕은 누가 있는지,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 곡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컬러 베스 말씀드렸죠. 뭔가 키워드를 꽂혀서 그냥 처음에는 내가 막연하게 글 써야지 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를 할까? 하루에 생각을 한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5만 가지 한대요. 5만 가지. 그 생각이 팍 떴다가 사라지고 팍 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명상법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머리를 이렇게 비우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그게 명상인데 의외로 그 명상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를 비운다고 생각해도 이게 한 10초가 안 가고 또 딴 생각이 떠오르고, 뭐 세금 낼 거, 또 뭐 누구와의 다툼이었던 거,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비워두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고 그 생각이 정말 굵은 어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생각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이게 하루에 진짜 5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픽픽픽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중에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도록 이렇게 억제하는 거라면,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생각이 팍팍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탁 채서 그거를 좀 물을 주고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뼈대를 만들어 키우고 이렇게 해야 글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고전탑재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그 고전탑재에서 뭐 진짜 말 그대로 고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로 동양 고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양의 그 책들 있잖아요. 뭐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뭐 이런 죄와 벌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지만 줄거리, 대강 줄거리만 하는 그런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줄거리를 캐치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좀 한 2년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전쟁과 평화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안나 까레니나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이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정말 대서사시잖아요. 과연 그럼 빅토르 위고가 그걸 다 경험했는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장발장, 주인공인 장발장이 뭐 은촛대를 훔치고 뭐 이러면서 빵 훔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은촛대 훔치고 뭐 이런 건데, 빵을 훔치고 그것 때문에 좀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 이게 모티브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빅토르 위고가 실제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빅토르 위고가 이 신문에서 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엄청난 문학 작품 중에 상당수가 그 작가가 그 클루, 단서를 어떤 신문, 안 그러면 누구의 얘기,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경우에도 톨스토이가 뭐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어떤 재판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그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이 여자가 가추샤인데 이제 살인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는 어떤 여인의 얘기인데, 그것도 그런 살인 사건 재판 배심원을 했다든가 배심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 돈 엄청나게 많이 본 영화들도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떤 주위의 사소한 것, 말 그대로 단서 하나, 작은 씨앗 하나를 가지고 이걸 확대 시켜 놓은 것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작가들이 그 엄청난 스펙타클한 걸, 인생들을 다 경험하고 자서전처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텔링 작품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단서를 그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사나 단서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발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보고 휙 지나가 버리지만 그런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그냥 놓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메모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글들을 좀 보다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 평생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 그래서 그걸 뭐 여유당 전서 그러잖아요. 그 치대를 약하게 해놓으니까 굴러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런 500권의 책을 쓴 이유도 그 책에 보면 그 어떤 그 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이 직접 500권 책을 다 썼다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뭔가 계속 메모를 하고 그 당시에 그분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그게 자기 제자들과 같이 예를 들어 뭐 오늘 논어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내용을 제자들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종이로 써가지고 시줄 날줄로 엮어서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쌓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책을 직접 다 썼다기보다는 편저자, 편집자로서의 에디터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의 삶이 다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생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배경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뭔가를 쌓아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돌아보니 남는 게 없다. 이제 거기에서 제 고민이 시작됐던 거고 이제 블로그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책을 쓰다 보면 그럼 내가 요거 한번 써볼까 저거 한번 써볼까 그제서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했는데 멀리서 저 길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실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시작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요즘은 종이에 쓰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자기만의 플랫폼 장이 필요해요. 그 장은 뭐 어떤 형태로든 블로그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블로그라는 게 내 글을 모아두는 가장 좋은 플랫폼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다 보면 일단 처음에는 남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한번 써보자 그리고 모아보자 글들을 처음에는 글을 모아보는 거죠.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시간계획 효과적인 시간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컬러베이스를 가지고 이번 뭐 한 월화수 3일 동안은 이 시간 계획과 관련된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글들을 한번 모아보자. 스크랩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쭉 보다 보면은 시간 계획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단편적인 글이 있는 반면에 보석 같은 글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양반의 이 글은 시간 계획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맞아요. 보석 같은 글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저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 제가 무슨 칼럼을 써야 되는데 모순, 창과 방패. 모순이라는 게 원래 창과 방패. 이 창으로는 모든 방패를 다 찌를 수 있어요. 깨물 수 있어요. 이 방패로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이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비자에 나오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과연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칼럼을 써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어떤 글들은 뭐 흔히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런 글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글들은 모순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하고도 연결시키고 음식하고도 연결시키고 음악하고도 연결시켰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 같은. 그러면은 이제 모순이라는 키워드에서도 거기에 이제 급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작가를 눈여겨보는 거죠. 이 양반은
훨씬 더 재료를 잘 버무려내고 깊이 있게 국물을 우려내는구나. 그러면 관심 작가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작가를 계속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조금씩 제 생각도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제 두서없이 과천 지금 정부종합 청사 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뭐 그냥 저를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저 변호사는 책도 많이 내고 책도 잘 팔리는 것 같고 그 책 가지고 뭐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네. 그런데 저도 43세 블로그 처음 시작했고 한 1년 동안은 뭐 온갖 헤매다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거를 써야 되겠냐가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드라이브 튜브 매일매일 조금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아침에 집을 났을 때는 그냥 화두만 하나 딱 가지고 드라이브 튜브를 시작해요.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목차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말을 하면서 목차가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이 10분 15분 남짓 정도 얘기를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목차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 되는 거죠. 밀가루 반죽이 되면 일단 반죽을 해 놓으면 그 반죽 해 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그걸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그 뒤에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나이키 광고 표현처럼 just do it.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작가가 되고 책을 내고 그 책을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쓰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점점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오르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글이 어느 정도 수준을 딱 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서 칼럼 의뢰를 받잖아요. 칼럼 의뢰를 받으면 저는 무조건 리서치부터 하거든요. 무조건 제로 베이스에서 글을 못 써요. 그러면 리서치를 하면은 요즘은 리서치하기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또 여러 후보들이 나오죠. 그럼 여러 후보들을 제가 또 서열을 매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평범한,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 가지고 너무나 평범한 수준의 쓴 글도 있는 반면에, 어라 이 양반 봐라, 이 정도 깊이까지 쓰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만드는 건 힘든 거고, 이미 있는 것에서 나의 창의력을 더하는 것, 결국은 그게 글쓰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비자,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는 어느 순간 한비자에 꽂혔고 한비자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로 내가 처음엔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블로그에 하나씩 글을 남겨보자. 그래서 한비자 한 꼭지와 제가 경험했던 경영 사례를 한 꼭지를 엮어서 글을 툭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한 30몇 개가 모인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정말 컨텐츠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시대가. 요즘 플랫폼은 정말 많아졌는데 과연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미래의 부가가치고 미래의 경쟁력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컨텐츠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허약한 거죠. 내가 어느 조직에서 몸담고 있고 그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조직이라는 배경을 빼고 넌 누군데, 넌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답을 못 한다면 나는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면 진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 베이스에서 글쓰기에 어떤 그 내공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컨텐츠가 쌓이면 어느 순간 이 양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말 그대로 그 엥겔스가 말했나요? 양질 전화의 법칙. 양적 변화가 질로 확 변하는 그런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일환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저로서는 일종의 명상의 시간이죠. 이 드라이브 튜브가 나와의 대화지만은 청중들 오디언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정제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매일같이 쌓이면 한 1년치 쌓이면 얼마나 많은 소재를 제가 다루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하시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